1965년 5월 19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는 기이한 보험 사기 사건을 심리 중이었으며 사건은 마지막 판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시간 후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이 사건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일치된 판결 속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피고인 선희앙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며 법원에 극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난 지 3개월 후인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했으며 이 재판은 싱가포르의 마지막 배심원 재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70년 1월 싱가포르는 완전히 배심원 제도를 폐지했으며 이후 싱가포르의 재판에서는 모든 형사사건을 법관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특별한 점은 피고인 앙이 싱가포르 역사상 주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간접 증거만으로 극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앙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람인 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피해자 제니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 속에서 앙은 항상 차갑고 거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그는 즉시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앙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을 담당했던 고등검사 프린세스 T 서우는 사건이 끝난 후 회상하며 앙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거만하고 무례하며 냉담한 범인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3년 영국 기자 알렉스 조제이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완벽한 살인, 써니앙의 재판이라는 기록 스타일의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앙이 왜 법정에서 그렇게 거만했는지, 왜 자신이 극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는지에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재판 전 검찰에게 했던 말, 여러분은 결국 저를 풀어줄 거예요 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로맨틱한 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1963년 5월 어느 날 싱가포르 북교로에 있는 한 바와 레스토랑에서 당시 24살이었던 앙은 22살의 바 여자 종업원 제니를 만났습니다. 제니는 1941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고 1947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딸을 낳았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제니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를 둔 여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1957년 제니는 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몇 년 후 남편과의 감정 문제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앙을 만났을 때는 이미 전 남편과 이혼했고 두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제니는 앙을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앙은 여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달콤한 말투로 그녀를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제니는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원하는 사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앙은 제니에게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는 사랑하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 부모님에게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만난 앙을 매우 만족해하며 대화 중에 앙은 제니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았고 고급 케임브리지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장학금을 받아 비행훈련을 받았고 한때는 레이서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고 곧 영국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당시 24살의 앙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말한 말은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앙은 1939년에 태어났으며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4살이 넘은 나이에 교육을 받기 시작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었고 이후 재판에서도 전 과정에서 영어로 대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학교에서 실시한 IQ 테스트에서 128의 높은 지능을 기록하며 전교 상위 10명 안에 들었고 학문은 그의 어린 시절 가장 큰 취미였습니다. 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듬해에는 고급 케임브리지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957년 우수한 졸업생으로서 앙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교사 훈련을 받을 기회를 얻었으나 그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앙은 정부 장학금을 지원받아 콜롬보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공사 규정을 여러 차례 무시하고 적어도 비행을 반복하다 결국 해고당하고 그의 비행 자격증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제니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의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1961년 앙은 싱가포르의 올드 톤슨 로드 서킷에서 열린 관광 경기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상위 10위에 들며 그의 레이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레이서 시절 동안 그는 2차례 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그는 한 사고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처음으로 과실운전 혐의를 받으며 3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62년에는 주택 침입을 시도한 후 체포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앙은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영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그의 128이라는 높은 IQ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레이싱과 여성을 추구하며 사치스럽게 생활했고 1962년 10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앙은 이미 6,000달러의 부채를 지고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지인 소개로 당시의 보험회사에 들어가 보험 중개인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공부하지 않은 제니의 눈에는 앙이 매우 지식이 풍부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로 보였습니다. 앙의 요구에는 항상 순순히 따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 앙은 제니에게 함께 쿠알라룸푸르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보험을 대비하기 위해 출발 전 3개의 보험에 가입하며 총 45만 싱가포르 달러의 보험금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180만 싱가포르 달러, 약 1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앙의 어머니를 보험의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제니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으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미래의 시어머니가 수혜자라는 점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앙은 제니와 처음 만난 직후 이미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 교육받고 외모도 뛰어난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어온 자존심 강한 남자가 왜 초등학교 3학년 교육을 받은 이혼녀와 만난 것일까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후 앙은 빌린 스포츠카를 타고 제니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쿠알라룸푸르로 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포롱을 지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앙은 개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는 전복되었고 앙은 아무런 부상 없이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사고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팔과 뺨에 상처와 멍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제니의 여동생을 마주친 그녀는 웃으며 별일 없었어. 그저 작은 상처일 뿐이야. 다행히 네 형부는 안 다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정말 바보 같은 여자네. 여전히 그 나쁜 자식을 걱정하고 있어? 그 자식은 네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고는 인위적인 사고였고 레이서인 앙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은 제니가 앉아있던 조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악마의 음모처럼 앙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63년 8월 27일 이른 아침 앙은 제니의 15만 싱가포르 달러 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갱신을 완료했습니다. 이 보험은 전날 만기가 도래했지만 보험 중개인인 앙은 쉽게 보험의 유효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앙 자신은 같은 방식으로 보험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앙은 제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계속 불평하며 지난번에 쿠알라룸푸르에 못 가서 너무 짜증나. 만약 네가 괜찮아지면 우리 함께 자매섬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앙의 요구에 응답하던 제니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나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험 갱신이 끝난 후 앙과 제니는 배사공 유스프 아흐마드의 인도로 항구를 떠나 자매섬으로 향했습니다. 앙은 유스프에게 그들이 자매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산호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앙은 이번 여행을 위해 로프 한 줄, 3개의 산소통, 2쌍의 핀, 2자루의 도구, 작은 도끼, 스쿠버 장비, 그리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자매섬 주변의 수역은 다이빙 명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물이 깊고 위험하여 초보자인 제니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0분 후 그들이 자매섬에 도착했을 때 제니는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도끼와 한 자루의 도구 그리고 금속 물체를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니가 처음으로 혼자서 다이빙을 시도하는 것이었고 앙은 그녀에게 로프를 묶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이 커플을 데리고 다이빙 여행을 온 배사공 유스프는 제니가 다이빙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0분 후 제니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앙은 그녀에게 새로운 산소통을 교체해주며 제니는 다시 혼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은 수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유수프는 나중에 법정에서 제니가 물속에 들어간 후 앙이 그에게 라디오를 주며 괜찮을 때 듣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앙은 계속해서 산소통을 수리하고 있었고 그가 산소통의 출구가 고장나서 새고 있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수프는 배에 있던 예비 산소통을 앙에게 건네주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수프는 앙과 함께 산소통을 계속 수리했고 그동안 제니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앙은 갑자기 일어나 로프를 당겼지만 이미 제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수프는 앙이 매우 급한 것처럼 보였고 그의 여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앙은 계속해서 로프를 당겼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후 유수프는 배를 돌려 성 요한섬으로 향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 경비원 자파르는 최소한 5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매선 주변의 바다로 들어가 제니를 찾기 시작했지만 제니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수프는 앙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제니를 급히 찾으려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어부들이 물속에서 제니를 찾으려고 다이빙을 한 후에도 앙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제니가 실종된 후 6째 날 싱가포르 왕립해군과 왕립공군창의 잠수클럽의 몇 명의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 제니를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 제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수부들이 찾은 것은 제니가 실종되기 전 사용했던 발핀 한 쌍이었습니다. 발핀은 날카로운 도구로 매우 깨끗하게 잘려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에 전문가 증인이 나와 발핀을 잃게 되면 잠수자가 균형을 잃고 행동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니는 수영과 잠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고 결국 강한 해류에 휘말려 자매섬 주변에서 숨을 헐떡이며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2살의 제니가 실종된 후 경찰은 앙을 가장 중요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의심을 품은 이유는 앙이 이미 여러 보험회사에 제니가 실종되었음을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변호사를 고용해 제니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보험금 지급 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의구심을 품었고 앙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니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여러 보험의 수혜자가 그의 어머니였으며 앙은 어머니의 보험금 청구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의 확인 결과 앙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의 절반만 받겠으니 빨리 처리해달라며 회사와 협상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9월 6일 싱가포르 경찰은 제니의 실종 사건을 재분류하여 상해 사건으로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니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로 앙의 상해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동안 앙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했죠. 그러나 1964년 12월 21일 싱가포르 경찰은 앙을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그 이튿날 법정에 세웠습니다. 검찰은 그를 보험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64년 12월 29일 앙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동시에 무죄로 선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시간 후 경찰은 앙을 재체포하여 하루 동안 구금했으며 두 번째로 상해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법원이 앙의 체포를 승인했으며 그가 매우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앙을 운항 감옥에 구금하여 재판을 기다리도록 명령했습니다. 1965년 4월 26일 앙은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7명의 배심원과 고등법원 판사인 머리 버트로스 주관하에 진행되었고 고위검사인 프랜시스가 검찰을 이끌었습니다. 앙의 변호사는 펀치 쿠마라스 왑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쿠마라스 왑이가 후에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판사이자 외교관이 되어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싱가포르의 미국 대사로 재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체가 없다고 판단한 상해 사건을 다루는 곳은 싱가포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이 재판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정은 관객들로 가득 찼고 법원 밖에는 기자와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검찰의 모든 증거는 전적으로 간접 증거에 의존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프랜시스 검사는 재판 중 법관과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다룬 첫 번째 이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누구든지 기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열한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제니가 실종되기 전에 앙이 그녀의 여러 보험을 가입하게 도왔고
그의 어머니를 보험 수혜자로 지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앙이 제니를 대신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유언에 따르면 제니의 재산은 모두 앙의 어머니에게 전달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니와 앙의 어머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이 보험의 총액은 45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맞서 앙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고하다며 제니는 그가 깊이 사랑하고 결혼하려는 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제니를 찾으러 물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물속에 상어가 있어서 위험했고 이미 경험이 풍부한 어부들이 다이빙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니가 먼저 다이빙한 것도 기본적인 예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은 제니에게 해를 끼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모든 주장에 대해 앙은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종종 무시하는 듯한 거만하고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대응했습니다. 1965년 5월 19일 재판이 종료되고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관인 머리 버트로스는 배심원들에게 16개의 주요 간접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마지막 3가지 증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 제니가 실종된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앙은 제니의 사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전액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앙은 제니가 익사하거나 상어에게 공격당해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앙은 변호사를 찾아 보험회사에 압박을 가하며 검사관에게 제니의 사망 사건을 가능한 빨리 종결지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앙은 심지어 보험금의 절반만 받아도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셋째, 앙이 주장한 산소통의 고장 문제는 실제로 테스트 후 완전히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시간 후 7명의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앙이 상해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며 강제적인 극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앙은 판결에 불복하고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나 1965년 11월 19일 연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66월 10월 5일 그는 런던의 비밀원회에 또 다른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앙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고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특별히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그의 3천여 명의 가족, 친구 그리고 동정자들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967년 1월 31일 대통령은 사면을 거부하고 1967년 2월 6일 월요일 아침에 극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원 판사인 머리 버트로스의 재판 마무리 발언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젊은 여자 제니를 해쳤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잘못은 불행히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요. 젊은 여성 여러분,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8살의 소녀가 남편과 함께 결혼의 전당에 들어서자마자 결혼식을 주례한 목사는 이 젊고 아름다운 신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목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소녀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목사는 일부러 소녀의 남편을 외딴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고 소녀를 향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궁댔습니다. 이 14살 차이의 연애는 곧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두 부부는 동시에 이혼하여 결국 목사와 소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결혼 전 소녀는 밝고 명랑한 성격의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목사와 결혼한 후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는 소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목사는 소녀에게 너에게 이혼을 권하고 나를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소녀와 목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소녀는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2024년 4월 27일 30살의 여성 미카가 노스캐롤라이주 로버트슨 카운티의 럼버강 주립공원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카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매우 느린 속도로 그녀의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시신이 빨리 발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접수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미카는 전화를 끊었고
약 2시간 후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즉시 이를 자살로 판별했습니다. 하지만 미카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미카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미카의 여동생은 경찰에게 미카가 여러 번 내가 총에 맞아 죽으면 범인은 분명 존일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카의 가족은 그 전화를 범인이 인공지능 합성 목소리로 조작하여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느린 속도로 말했겠냐며 미카는 절대 그렇게 느리게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카 가족이 말한 용의자 존은 바로 미카의 남편입니다. 미카가 사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존은 서둘러 그녀를 화장했는데 마치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조사할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존과 미카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카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 존이 그녀의 타이어를 찢고 그녀의 차에 추적장치를 설치했다고 의심한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며칠 전 미카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으며 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 당시에 존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었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정말 범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주 경계를 넘어 범행을 저지르고 미카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게끔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범행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요? 하지만 존이 의심받는 것도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존은 오랫동안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중에는 폭행, 구타 및 교통위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1995년에 17살이었던 존은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그의 부모는 돈이 많아 $6,200, 약 860만 원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었고 존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3년 후 위험 운전으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날씨 속에서 한 여성이 집 앞에서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존이 그 여성을 눈여겨보았고 일부러 차로 그녀를 들이받아 한동안 차에 매단 채 달렸습니다. 이후 존은 차에서 내려 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 여성은 존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존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몇 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 존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타인을 고의로 상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4년에는 가정폭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부모의 조작으로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존의 아버지인 밀러 시니어는 침례교회의 고위 목사였으며 성경학교 학장, 대학교 총장 등 여러 명예직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밀러 시니어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1993년 밀러 시니어는 가족과 함께 머틀비치로 이사하여 현재에 있던 폐쇄된 공군기지를 신학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밀러 시니어는 캠퍼스 옆에 침례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밀러 시니어가 갑작스럽게 체포되면서 그가 비자 사기,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밀러 시니어는 자신의 성경학교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수용소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을 학교 및 밀러 시니어의 집에서 일하는 전임 하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장시간 일할 것을 강요받았고 임금은 매우 낮았으며 식사로 주어진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밀러 시니어가 외국인 학생들을 고의로 모집해 100% 취업보장이라는 거짓말로 그들을 유인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 학생들을 노예처럼 착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6년에 밀러 시니어는 경찰 앞에서 고의로 알몸을 노출해 외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다시 피해자의 남편인 존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2000년에 존은 첫 번째 아내인 앨리슨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존은 1994년 3월 7일에 태어난 두 번째 아내 미카를 만났습니다. 미카는 15살의 가족과 함께 머틀비치로 이사하여 존의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존은 미카보다 14살 위였으며 당시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15살 소녀와 29살 남성이 어떤 형태로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은 교사와 학생,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권력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로 둘은 이른바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카는 어려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상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존은 그 권력의 차이를 깨닫지 못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강압하고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0년 16살의 미카는 교회에서 자비를 시작했고 때때로 존의 집에 가서 그의 네 자녀를 돌보는 보모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2년 후 존의 소개로 이제 막 18살이 된 미카는 교회에서 일하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연히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존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존은 자연스럽게 주례를 맡아 이 신혼부부의 결혼을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직접 말하길 미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마음이 설렜고 미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미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길 바랬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존은 미카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미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존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미카의 남편을 외딴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범죄에서 처벌을 피했던 경험은 존에게 그가 이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결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을지라도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돕고 있다 라는 핑계를 대며 정당화했습니다. 2015년에 존과 미카는 나란히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후 각각 이혼하고 다시 결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존은 기자들에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카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의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에 의존해 증상을 완화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카의 주장에 따르면 존은 그녀에게 강제로 불법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누구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을 먹이거나 더군다나 강제로 불법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존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미카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약물 남용은 미카의 자제력을 잃게 만들었고 이는 존에게 많은 여지를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존이 불법 약물을 어디서 구했냐는 점입니다. 왜 경찰은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는 이미 첫 번째 결혼이 끝나갈 무렵부터 존의 이혼 문서에서 자신이 마약에 중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진술서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가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성중독에 빠졌으며 16살 미만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을 나와 우리 교회에 인정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존은 범죄를 저지르고 밀수품을 가져가고 미성년 여성들을 유혹했지만 여전히 지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날마다 신도들에게 거창하게 설교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은 존을 직위해서 해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도록 요청했지만 존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지만 존은 자신의 본성을 충실히 지켰고 그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약물남용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약을 바꾼 이후로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개미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존의 두 번째 아내 미카는 이혼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결혼 후 지금까지 존이 다른 여성들과 계속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은 설교할 때 일부러 아내 미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미카의 말에 따르면 2024년 2월 8일 존은 그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 후 존은 미카가 집에 없는 동안 그녀의 모든 전자기기를 몰래 확인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미카는 존이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의 차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은 그것을 절도라고 할 수 없으며 부부 사이의 일이 어떻게 절도가 될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 차는 그들의 공동재산이며 그는 미카가 차를 팔지 못하게 하려고 숨겨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존은 모든 교인 앞에서 18명이 미카에게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비밀로 해줄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비아냥거리며 난 외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배우자 흉을 보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카를 몇 번씩 깎아내리는 것이 배우자 험담에 해당하는지는 아닌지요. 어쨌든 우리는 존과 미카의 결혼 생활에서 분명히 몇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해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카의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강제로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미카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악마라고 부르며 그녀를 고립시켜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존은 설교 중에 미카가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그를 떠나 모든 예금을 다 써버렸으며 여전히 외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존은 이제 나는 부유하고 강하고 건강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매력적인 아내를 찾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미카는 자신의 타이어가 찢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미카가 자주 타는 차에 4개의 GPS 추적 장치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는데 주요 용의자는 여전히 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미카가 무기를 사서 자살할까봐 두려워 그녀를 감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카가 사망하기 몇 주 전, 미카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적인 사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별거 중인 남편 존이 일부러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존은 미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없이 미카에게 그래, 난 너를 상처 주려고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존은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미카를 해치려 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통제, 모욕, 그리고 처벌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존은 미카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이미 함정에 빠진 미카를 겁주며 그녀가 떠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미카는 사망 9일 전 변호사에게 보낸 문서에 존과 내가 부부가 된 이후로 나는 정서적, 정신적, 재정적, 육체적 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고문을 당했다 라고 썼습니다. 존은 편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내 이메일을 해킹하고 내 소셜 계정을 해킹하고 내 전화를 훔쳤으며 내 친구와 가족에게 성관계에 관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10대들과 함께 있고 차에 추적장치를 설치하면서 매일 상상할 수 없는 노예 생활과 속박,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존은 미카가 정신질환, 특히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돌보지 않으면 미카는 정신적 쇠약, 편집증 공격 및 자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카는 여기저기서 그를 먹칠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지만 그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든지 오해를 받고서라도 미카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4년 4월 27일 정오 12시 12분 상점의 CCTV에 미카가 들어와 사격 도구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2시 54분 미카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2시간 후 물속에서 그녀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미카의 차에서 사격도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미카가 사망한 후 존은 설교 도중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미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말투로 심지어는 약간 농담하는 듯한 태도로 미카의 정신병력을 언급하며 미카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병과 싸웠고 결국 버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미카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 존은 이미 아내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지었고 그들의 결혼 문제까지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미카의 추도직에서 존은 이전의 냉담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감정이 북받쳐 아내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보기 위해 4번이나 영안실에 갔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며 아내의 팔을 들어올려 그녀를 되살리기 위한 기도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은 미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그녀가 젊었을 때 미윈대에서 우승했고 축구 경기장에서 우상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카가 훌륭한 아내였으며 항상 남편을 칭찬하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추도사를 다시 생각해보면 존은 자신을 칭찬하는 것 외에는 미카의 외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카의 사회적 지위나 그녀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카의 내면을 보지 못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필요로 한 것은 미카의 젊음과 아름다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그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미카는 그의 전리품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카가 떠나고 자신의 주도권을 찾으려고 할 때 존은 분노한 것입니다. 존에게 미카는 그의 훈장이었고 훈장이 사라지면 그는 자존심과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존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아내 미카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미카가 조울증과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묻었습니다. 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미카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존이 미카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존은 어린 시절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성장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보상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갈망했고 이를 위해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압박을 가하고 그녀를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으며 존은 미카를 자신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카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존의 분노와 증오도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존은 외출 중이었고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이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러 징후로 미루어 볼 때 가족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미카를 차근차근 죽게 한 것은 바로 그였을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존의 교회 앞에 서서 미카를 위한 정의 셔츠를 입고 플랜카드를 들고 당국이 존에게 책임을 묻기를 희망했습니다. 미카의 가족은 2024년 4월 28일 온라인에 미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듣지 마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카의 아버지는 미카의 손과 팔에 방어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던 사람에게 방어용 상처가 있었고 현장에서 여러 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카의 혈액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만을 조사했을 뿐이고 그녀가 자살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왜 서둘러 미카를 화장하고 묻었을까요? 미카의 아버지에 따르면 미카는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해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격 도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미카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머리에 총이 겨녀지고 경찰을 부르라고 위협을 당했거나 단순히 AI 합성 음성을 이용해 미카가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을 보면 현장에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미카의 팔을 틀어잡아 멍이 들어 상처가 생긴 것이고 난투 중에 범인이 실수로 여러 발의 총탄을 쏜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미카를 내친 뒤 해류를 따라 떠내려가게 했지만 결국 발견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카 아버지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여론의 중심에 있던 존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미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였다고 주장하며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미카를 도와주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미카를 진심으로 돌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미카를 도울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미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이 이런 말을 하는 동시에 언론에서는 존과 또 다른 여성인 수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수지는 몇 년 전부터 존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 당시 수지에게는 마비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수지의 남편이 수영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그 수영장은 공교롭게도
존이 있는 교회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비록 수지의 남편 사망은 사고로 인한 익사로 판명됐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수지의 남편은 20살 때 음주운전 사고로 마비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수영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비된 후에도 그는 물에 익숙했으며 해변에서 자랐고 혼자서도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외출을 두려워했던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에 능숙한 사람이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2024년 5월 9일 대중의 의혹에 맞서 존의 변호사는 성명을 발표하며 존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카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그녀가 사망한 것이며 이를 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존과 그의 아프리카를 돌보는 용감한 자들, 조직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청은 연방수사국과 협력하여 미카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모니 슈스터는 가정주부였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여자가 밖에서 남자가 집에서 라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혼 생활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티모시는 이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 1년의 별거 후 그는 극히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에게 이렇게 큰 증오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로비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해 있고 네바다 산맥 근처에 있으며 인구는 약 9만 5천여 명으로 프레즈노 카운티 소속의 도시입니다. 주인공인 티모시는 1958년 4월 24일에 태어났으며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는 일리노이 주에서 자라며 지역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약 22살 때 그는 미주리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의료 구조원으로 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1982년 근무한 지 2년 후 티모시는 미래의 아내인 라리사 슈스터를 만났습니다. 라리사는 1960년에 태어난 미주리 출신으로 당시 미주리 대학교에서 생화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몇 달간의 연애 후 미주리주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라리사는 딸을 낳고 학업을 마쳐 생화학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인 티모시는 큰 변화 없이 여전히 기본적인 의료 업무를 계속했고 이후 그들의 가사 분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라리사는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농업연구소에서 그녀를 프로젝트 관리자로 초대하여 가족들은 미주리에서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 티모시는 아내의 뒤를 이어 기회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 경력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1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라리사의 월급은 티모시보다 몇 배나 높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티모시가 아이의 주 양육자가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둘 사이의 논의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티모시 자신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티모시는 직장 계획을 포기하고 아내를 섬기고 가족을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가정의 주요 경제적 기둥인 라리사는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단 2년 넘게 일한 후 라리사는 가족을 풍족한 생활로 이끌었고 지역의 번화한 동네에서 넓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See if there's anybody home. Take your shoes off before you come in, please. Yeah, that's a typical request. We're going in through the front door now, and I'm gonna turn the tour over to the boss. 촬영된 가정 영상에서 티모시는 아내 라리사에게 매우 존경을 표하며 라리사를 자신의 상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티모시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전반적으로 라리사가 제공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모시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라리사가 생활의 작은 일들에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여자 박 남자 집 생활이 비교적 화목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간의 차이가 점점 커졌고 특히 라리사가 생물학 연구소를 창립한 후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업의 성공이 라리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종종 상사의 어조로 티모시에게 일을 시켰으며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티모시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티모시는 자존심을 신경 쓰기도 했지만 큰 그림을 위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참을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라리사는 티모시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라리사는 더 이상 티모시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게 되었고 티모시의 집에서의 존재감은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가족이 아닌 집안일을 돕는 하인처럼 취급받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티모시는 라리사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2002년 2월경 라리사는 티모시에게 자신이 독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모시에게는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무조건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소 티모시가 순종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요구는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모시는 자신이 느낀 불만을 품기 위해 결혼 20여 년 만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저지릅니다. 그는 라리사가 없는 틈을 타 일부 생활용품을 챙겨 다른 곳으로 몰래 이사했습니다. 비록 티모시가 가져간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무단으로 이사를 한 그의 행동은 라리사를 화나게 했습니다. 결국 라리사는 티모시에게 악담을 퍼붓는 전화 한 통을 걸었고 그 전화에서는 매우 악독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You know, you're a real chicken shit, aren't you? You know, instead of coming in here and doing this while I was here and making this a little bit better, no, you had to tuck your f***ing tail. I hope to God you burn in hell one of these days because you will. You and your bitch mom. You're such a wimp. You have no spine. Have a great day, you son of a... 이 전화통화에서 라리사가 분명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티모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비해 돈을 마련해야 했던 티모시는 다시 직장을 찾기 위해 지역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라리사와 헤어진 이후 티모시의 삶은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매우 불운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티모시는 집에서 도난당하는 일과 병원에서 해고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1년 넘게 별거한 후 그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 7월 10일 목요일, 이날은 티모시가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으나 평소 시간을 잘 지키던 티모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티모시와 라리사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태였기에 친구는 티모시의 신변에 대해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친구는 티모시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잠겨있지 않았고 사람도 없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보니 티모시 집엔 범죄 흔적이 없었고 자동차는 그대로 있고 휴대전화와 지갑도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외출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강제로 집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결국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서 빈 총집을 찾았고 그 총집이 놓여있던 소파 쿠션 아래에서 이미 장전된 총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장소에 총을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티모시가 실종되기 전 집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총을 꺼냈지만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급하게 그것을 소파 쿠션 아래에 숨겼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티모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분리된 아내 라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티모시의 집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실종 전날 새벽에 라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것이 그가 외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티모시의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라리사가 티모시를 욕하고 저주하는 음성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Answer the phone, you materialistic bastard. That's what you are. That's all you give a about is what you're going to get out of this. 이 불쾌한 욕설 전화는 라리사가 티모시에게 얼마나 큰 증오를 품고 있는지를 충분히 증명해 주었고
또한 경찰은 라리사가 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시 라리사에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What I know is, Tim and I are going through a divorce, and it's just been stretched out for a long time, and we've had a difficult time communicating verbally, so we don't do that. He's a very passive-aggressive person, and passive-aggressive people have a hard time accepting anything that they do wrong. They usually blame someone else. 라리사는 1시간 동안의 질문에서 꽤나 활발한 반응을 보였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m not embarrassed about talking about this. I hope it doesn't embarrass anybody yet, but for the last 10 years there's been no sex in our marriage. He became kind of, I would say, impotent.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은 라리사의 이런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이야기들을 들은 후 결국 참지 못하고 질문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티모시가 어디로 갔을 수 있을지 또는 누구에게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라리사는 갑자기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말을 더듬으며 경찰에게 자신은 티모시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최근 그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라리사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모시의 집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전날 새벽에 분명히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 문제를 다시 추궁했으나 라리사는 그날 새벽의 전화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그날 새벽에 자신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엉덩이가 실수로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라리사의 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유연한 엉덩이라도 티모시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눌러서 전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이 사건이 바로 티모시가 실종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철저한 검토를 위해 라리사에게 티모시의 전화에 빠른 다이얼이 설정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라리사는 듣고 나서 깜짝 놀라며 확실히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하자 라리사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리사는 실험실의 사장이고 바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밖에 나갈 때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는 주차장으로 가서 라리사의 차를 점검했습니다. 몇 번이고 라리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차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라리사는 미리 휴대전화를 차 좌석 아래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계획이 드러나자 라리사는 마지못해 기억을 잘못했다고 변명하며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 검토 후 경찰은 빠른 다이얼 설정에서 티모시의 전화번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라리사의 실수로 전화가 걸렸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라리사는 다른 설명을 했으나 티모시에게 자발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라리사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신문 시간이 끝난 후 경찰은 라리사를 자유롭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번 신문에서 큰 단서를 얻지 못했지만 최소한 라리사에게 범죄 동기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분리된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라리사와 티모시의 친구들을 찾아갔고 이 방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라리사의 한 친구에 따르면 티모시가 라리사의 이혼 조건을 거부한 후 라리사는 티모시에게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티모시가 라리사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은 라리사에게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끼게 했고 이는 그녀에게 복수할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라리사는 한 남성을 지시해 티모시의 집을 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티모시가 가져간 물건을 되찾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다른 이유는 티모시에게 교훈을 주어 그녀의 이혼 조건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리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티모시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남성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남성이 라리사의 실험실 직원인 제임스 파고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티모시가 이사를 간 후 라리사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제임스에게 맡겼고 제임스는 라리사에게 말을 잘 듣는 몇 안 되는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친구의 진술로 인해 경찰은 제임스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실제로 라리사를 도와 절도를 저질렀다면 그는 라리사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데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은 제임스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Let's go back about a year ago. Did she encourage you to go to a place where he lived at the time and get some stuff? Not real, no. She mentioned that he had been robbed. 제임스는 신중한 태도로 질문에 답했으며 티모시 집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절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다소 비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티모시 집에서 낯선 사람의 생물학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넌지시 암시한 후 태연하게 신문실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제임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했으나 뜻밖에도 제임스는 그 사이 휴대폰 게임을 시작하는 황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소 긴장을 풀었는지 제임스는 잠시 게임을 즐기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경찰이 신문실에 돌아오자 제임스는 결국 절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So this is your opportunity. Yeah, I went over there. How did you guys get into the house? Went in through the garage and I smashed the door with a screwdriver. 제임스가 절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실 경찰의 관심사는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티모시의 실종 진상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티모시 실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뭇거리며 끝내 실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경찰은 티모시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으나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하여 사건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난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라리사의 직원인 레슬리 피케라가 경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레슬리의 진술에 따르면 티모시가 실종된 후 실험실 자파실에 커다란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7월 12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 날에 라리사가 레슬리의 신분증을 이용해 창고와 벤 차량을 임대하고 나서 그 통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레슬리는 최근 라리사가 자꾸 자신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점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리는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지만 라리사의 행동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레슬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후 경찰은 즉시 레슬리가 언급한 창고로 향했고 그곳에서 실제로 큰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통 안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통 안은 산성 용액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맨 위에는 사람의 발이 모였으며 바닥에는 일부 가라앉은 침전물과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하반신의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아 피해자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통에 넣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로 인해 상반신이 먼저 용액에 의해 분해된 반면 하반신은 비교적 최근에 담가졌기 때문에 일부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법의학팀이 DNA 대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지 5일 된 티모시로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라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라리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행방을 아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라리사가 범행 사실을 두려워하여 도주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라리사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직원 겸 보모 역할을 하던 제임스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가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라리사가 현재 플로리다에 있다고 말하며 경찰과 라리사 사이의 연락을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제임스의 태도가 이전과 현저히 달라진 것을 눈치챈 경찰은 티모시 실종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제임스는 여전히 자신의 초기 진술을 고수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된 내용물을 언급하자 결국 제임스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He opened the door and stunned him and took him down and then she bound him and then, before I know it, I couldn't tell if he was alive or not. 제임스의 진술에 따르면 라리사는 오랫동안 티모시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도 시도가 티모시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지 못하자 라리사는 더 강력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새벽 2시경 두 사람은 범행 도구를 챙겨 티모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려 침입하려 했으나 티모시는 경계심이 강해 문을 열지 않고 총을 든 채 문 밖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이 라리사임을 확인한 후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라리사는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이웃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티모시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프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장했습니다. 티모시는 라리사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아이의 병을 무시할 수 없어 경계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 숨어있던 제임스가 빠르게 튀어나와 전기 충격기로 티모시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라리사가 즉시 다가가 어떤 액체를 사용해 티모시를 기절시켰습니다. 제임스의 진술에 따르면 원래 계획은 티모시의 집을 털고 그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라리사는 이 행동이 단순한 절도와 경고라고 말했지만 제임스는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라리사의 진짜 목적은 티모시를 해치려는 것이었고 이는 사전에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범행에 가담한 상황에서 라리사를 거스를 수 없었고 결국 라리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절한 티모시를 플라스틱 통에 넣고 라리사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라리사는 처음에 티모시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몸을 산성 용액으로 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액을 통에 부은 후 심한 냄새가 발생하자 라리사는 이웃에게 의심을 살까 걱정했습니다. 결국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은 한밤중에 티모시의 시신이 든 플라스틱 통을 실험실로 옮겼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라리사는 플라스틱 통에 산성 용액을 추가로 부으며 몸을 더 빨리 용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완전히 용해되기도 전에 라리사는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중 그녀의 태도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라리사는 경찰이 곧 실험실을 수색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찰서를 떠난 직후 라리사는 제임스에게 연락해 플라스틱 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에 라리사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산성 용액이 가득 찬 플라스틱 통을 혼자 옮기기 어려웠던 라리사는 직원의 신분증을 사용해 리프트 장치가 달린 트럭을 임대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혼자서 플라스틱 통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제임스는 위의 범행 과정을 진술하며 자신의 죄를 전부 라리사에게 돌렸고 자신은 라리사에게 속고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는 두 차례 범행에 모두 가담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고 이는 그가 범죄에 대한 주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제임스를 상해죄로 체포했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제임스가 체포된 지 이틀 후 주범인 라리사는 미주리주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라리사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증인 진술 외에도 라리사가 산성 용액과 플라스틱 통을 구매한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이 증거들은 라리사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2006년 11월 사건 발생 약 3년 후 본 사건의 재판이 열렸고 주범 라리사와 공범 제임스는 모두 1급 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My heart has been broken, ripped out of my chest, stomped on, and then beat to a pulp. May your present and next life be filled with as much pain as you inflicted upon my father. Maybe later in life I can learn to forgive you, but I highly doubt it. So this is goodbye. Not just for now, but for good. This is goodbye as your daughter. 이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